지금부터 서울가정법원과 보건복지부, 한국후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한국후견대회 2일차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가정법원 전현덕 사무관입니다. 이번 한국후견대회는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과 신상보호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1일차 대회에서는 의사결정 지원 및 신상보호에 관한 최신 국내외 연구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며 열띤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2일차 워크숍에 참여한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작 전에 자리하신 주요 내외빈, 또 좌장, 발표, 토론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서울가정법원 정동혁 부장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분은 오늘 워크숍 좌장을 맡으신 장진영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부장판사님입니다. 네, 주제 발표를 맡으신 서울가정법원 박정기 부장판사님입니다. 다음 분은 서울가정법원 조아라 판사님입니다. 서울가정법원 김연아 후견과장님입니다. 그리고 귀한 분이 또 한 분 계시네요. 정승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을 맡으신 분들입니다. 박종국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담당관입니다. 임성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님입니다. 홍수아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입니다. 유태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님입니다. 백명진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님입니다. 이외에도 현장에 많은 내외빈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시간 관계상 모두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후견대회 2일차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숍 좌장을 맡으신 장진영 부장판사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사건을 담당하셨던 장진영 부장판사님은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재직 중입니다. 후견 제도의 발전과 피후견인의 권익 보호에 주력하고 계셨습니다. 장진영 부장판사님은 가정법원 종합지원센터 추진 TF팀장을 맡아 전국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적 업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센터 신설도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이크를 장진영 부장판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의 장진영 판사입니다. 제3회 한국후견대회 워크숍 좌장을 맡아 영광입니다.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1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간은 후견제도의 안착을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후견제도의 도약과 발전을 위한 성찰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워크숍도 이런 취지에서 마련된 뜻깊은 자리입니다.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작에 앞서 대회를 개최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서울가정법원과 한국후견협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은 2분의 발표와 5분의 토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후견 활동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서의 원칙을 발표해 주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제철웅
교수님, 후견 사건 재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를 발표해 주실 서울가정법원의 박정기 부장판사님께서 발표자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에 대한 토론은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담당관 박종국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사무관 임성민님,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인 홍수환님,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이신 유태균님,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이신 백면진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고려해 발표는 약 20분, 토론은 약 15분 정도 해주시면 저희가 2시간에 걸쳐서 발표 및 토론을 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제철웅 교수님이 직접 자리를 못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후견 활동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에서의 원칙 발표는 영상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협약에 비준한 이후 장애단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후견제도를 배제하고 의사결정 지원제도를 도입하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후견제도의 폐지의 핵심은 후견인의 활동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텐데 우리는 이제까지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후견인의 활동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까지 우리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선의 이익이라든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제3자적 관점에서 볼 때 피후견인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피후견인의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수 있습니다.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그가 바라고 희망하고 욕구하며 의욕하는 것은 배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욕구와 희망, 의욕이 합리적으로 볼 때는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당사자라든지 발달장애가 있는 피후견인, 그리고 치매 어르신이 피후견인일 경우 그분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의사 표현을 하는 경우 후견인이 본인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그와 같은 표현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의사,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무시당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후견인의 판단이 장기적으로 볼 때 자기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사람도 간혹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후견인의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질환과 장애 그리고 기타 이제 사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있어서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이익이라든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가지고 있는 한계이자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자체로 본다면은 대행 의사결정은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후견인의 관점으로 피후견인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후견제도는 후견인의 가치관, 후견인의 관점을 피후견인의 삶에 이렇게 덮씌워두는 그런 형태의 제도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이런 후견 제도는 결국 좀 더 현명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의 삶을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되는 피후견인에게 강요하는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형적인 대행 의사 결정 제도인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후견인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장애인이라든지 혹은 치매 어르신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뭔가 참여적인 활동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어 있는 일종의 소수 집단들의 활동들이, 생각들이, 표현들이 억눌려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획일적이고 단일화된 가치 기준을 약한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강제하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들의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을 텐데 한 가지의 모습으로 강제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간성을 파괴하는 사회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들을 사회의 소수 집단으로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달라고 요구하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응축되어 국제협약으로 발전해 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훌륭한 취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장애인 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와 같이 최선의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를 후견인에게 부과하는 민법의 규정들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의사결정 지원제도로 후견 활동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 하에서도 실무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꾸준한 노력들을 해감으로써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풍토 혹은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실무의 변화가 법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처럼 실무의 변화가 법의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의 변화 이전에 실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법 개정 이전이라도 우리는 피후견인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인가를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법적으로 볼 때도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국제법상의 의무는 법원의 판사님들 그리고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부분이죠. 국가기관으로서 준수하여야 하겠지만 후견 활동을 하는 개개인의 전문가들도 또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활동이 국제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활동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제공하는 후견 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이유는 국가기관에서 만든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후견인의 활동에 있어서 혹여라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사결정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원칙의 측면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당사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이해해야 될 것이고, 피후견인이 좋아하는 것이 뭔가, 여러 가지 결정 가운데서 더 선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후견인의 주된 관심이자 직무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또 고려하도록 제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후견인의 직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표는 당사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그 수단은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와 자신의 감정, 욕구, 선호도를 표현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외부적으로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데 우리가 피후견인의 생각과 욕구와 감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후견인으로 하여금 무슨 이야기든지 하게끔 만들어내는 것, 이야기를 표현하도록 하는 것, 발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자해라든지 굉장히 큰 재산 손실의 위험이 높은 결정의 경우에는 그때는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이고 그리고 재산 역시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건데 사소한 재산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기반을 크게 침식시킬 수 있는 그런 재산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막을 필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라든지 타인의 재산에 상당한 정도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결정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지원의 원칙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원 의사결정 제도에서 지원 의사결정의 실천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사결정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피후견인, 발달장애인이라든지 중증 정신질환자라든지 또는 중증의 치매 환자라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신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특히 감정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중증 정신질환자로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조차도 현재 사회에 대해서 기여하고 있다.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보다 더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사회는 인간에 대해서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만큼 우리 사회는 훨씬 더 다채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적절한 주거에서 지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하는 것을 지원할 때에 우리가 항상 고려해야 될 원칙이죠. 또 우리는 동시에 이분들이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힘들을 가져야 되겠죠.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게 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와 정신장애인의 경우 특히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받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것, 또 재활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의사결정 능력 지원에서 중요한 원칙입니다.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병이 있더라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병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병을 안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장애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고 교육을 받고 사회 참여 활동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만 개인의 복지가 실현될 수가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급여를, 공공부조를 받는다고 개인의 삶이 만족되지가 않습니다. 사회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한 복지입니다. 사회적 참여를 통해서 경제적인 반대급부를 받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관계, 즉 친구 관계라든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관계에서도 복리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결정 능력 지원에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결국 그들이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요? 의사결정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피후견인의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해달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달라. 그리고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내 말을 경청해달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나도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회 구성원의 일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역으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후견인이 이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이분들의 희망과 관점, 의견, 감정 등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자해나 타해의 상당한 위험이 있는 상당한 정도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실수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수를 나무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수의 기회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 옹호해주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피후견인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나의 삶과 피후견인의 삶의 방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발 떨어져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의사결정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결정 지원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피후견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후견인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된 특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 개인마다 다른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삶의 역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후견인들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또 지원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개인들은 사회 규범이라든지 사회제도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즉 크게 보면 우리의 법질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법질서의 테두리 속에 있지만 개개인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집단 속에서의 규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아이들 같은 경우 또래 집단 내에서의 규범이 있고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 내에서의 규범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규범과 즉 소규모 집단에 적용되는 규범과 사회의 규범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은 그 틀 속에서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 피후견인이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표현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집단에서 어떻게 어떤 영향하에서 그렇게 되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 과정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들의 경우에는 초창기에는 피후견인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후견인은 나의 가치와 피후견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익혀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회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경험했던 아픔과 기쁨, 그리고 고통, 슬픔, 이런 것들 속에는 뭔가 비슷한 지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공감의 지점이 있게 됩니다. 내가 경험한 고통, 내가 경험한 아픔과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그와 비슷한 아픔과 고통들을 경험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기쁨과 즐거움과 다른 이유겠지만 피후견인도 비슷한 유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고 서로 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피후견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정을 지원해 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후견인에게 생기게 됩니다. 즉, 그 여정을 지원함으로써 나의 삶에 필요한 경험을 배운다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 후견인은 피후견인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피후견인의 삶과 피후견인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즉 의사결정 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삶을 반추해보고 뭔가 새로운 어떤 것들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피후견인은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의사결정 지원자인 후견인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후견인이 그 사람들을 동정하는 것, 불쌍한 사람이어서 내가 뭔가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동정심, 뭔가 헌신적인 그런 감정,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나도 한때 열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열정이 식었다.
라고 하면서 사무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지원할 때 그 지원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뽑아서, 즉, 내 속에 있는 에너지와 열정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고 할 때는 나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로부터 내가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피후견인을 만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나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그 가르침 속에 나는 누구나 공공후견의 경우에는 적은 보수겠지만 또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에는 내가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보수를 받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배우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감정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 피후견인과 나 사이에 심리적인 경계 설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피후견인의 문제는 피후견인의 삶입니다. 내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신체 건강,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 적절한 휴식과 성찰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후견인 속에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우리는 열정과 설득의 옹호자로서 거듭날 수가 있게 됩니다. 의사결정 지원이 내 속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내서 피후견인에게 이전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원이 곧 배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의사결정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장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철웅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다음 발표자인 박정기 부장판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기 부장판사님은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후견제도 전문가로 피후견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법적 절차와 가이드라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후견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후견인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며 후견인과 피후견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후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피후견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박정기 부장판사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후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박정기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2월 19일부터 후견 업무를 담당하여 현재 한 11개월가량 후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가사합의, 항소, 항고 사건을 맡은 바는 있는데 후견 사건은 사실상 백지 상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오늘 제목 한번 보시죠. 후견 사건 재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검토. 아주 제목이 아주 거창합니다. 예. 근데 처음 이 발제문 제목 이런 내용을 좀 발제문을 발표해달라는 그 의뢰를 받고 처음에 너무 막연해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후견 사건을 맡고 있는 정동혁 부장님과 이대 상의를 했고 정 부장님이 앞서 발표하신 제철웅 교수님으로부터 다수의 관련 논문을 전달받고 이를 참고하여 발제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두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의사결정 지원, 의사결정 대행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발제문에 이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1, 2회 한국성년후견대 자료집을 보니 이미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저처럼 후견 업무를 최근에 접하신 분들에게 이런 내용을 좀 언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발제문 작성 시 사례 위주의 발표문은 지양해달라는 안내가 있었는데 발제문 양을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사례도 약간 좀 몇 개 포함시켰습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지원, 의사결정 대행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결정 지원. 예.
고령이나 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 능력이 불충분한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자율성과 가치를 반영해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사결정 지원은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과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과정, 결정된 의사를 실현하는 과정까지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대행, 어제 발표 내용 중에 보니까 뭐 대체 의사결정, 이것도 결국 같은 의미입니다. 예. 이건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 지금 맨 아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은 유엔 장애인 인권 협약에서 이렇게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분류하고 있는데 정신질환 발달 장애뿐만 아니라 치매, 뇌병변 등도 그 장애로 일단 보고 모두 장애인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욕구나 희망, 가치보다는 제3자의 관점에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판단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배제하게 되는 일단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의사능력 장애인의 법적 능력을 박탈하거나 의사능력 장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의사결정 대행자를 선임하고 특히 본인이 원치 않는데도 의사결정 대행자가 선임될 수 있으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본 최선의 이익에 따라 의사결정을 대행하게 됩니다. 지금 계속 또 그 어제부터 언급되고 있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대해서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약칭해가지고 CRPD 이렇게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제 12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장애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법적 능력을 향유해야 되고 이런 법적 능력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법적 능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능력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가지고 우리나라는 2007년 3월 30일 서명했고 일단 비준해서 지금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 지원법, 또 지금 개정된 민법으로 새로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 모두 이 협약에 대응하는 법률입니다. 그리고 성년 후견 제도 비슷한 시기에 공공 후견 사업이 일단 시작되었습니다. 예. 지금 현행 성년 후견 제도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개정된 민법은 일단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존엄성이나 행복 추구권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민법으로 도입된 성년 후견 제도는 자기 결정권을 지원 보완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 추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그 사상적 이론적 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 민법이 갖지 못하였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며 법률 효과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는 그의 상태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하고 이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성년 후견인이 신상에 대한 결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성년 후견 제도는 이전 제도에 비해서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권익보호 측면에서 진일보되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결정권 보장은 잔존 능력의 활용과 본인의 의사 존중, 의사 결정의 지원을 필수적 요소로 하는데 행위 능력 제한과 포괄적인 의사결정 대행 방식을 원칙적으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지고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성년 후견 제도가 비성년 후견의 신상과 재산에 관하여 성년 후견이 결정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그러한 성년 후견 제도가 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반한 것으로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어제 발표하다 보니까 일본도 똑같은 이런 공고를 받은 것을 보이고 아마 성년 후견 제도를 채택한 모든 국가에서 아마 동일한 아마 이런 공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결정 지원의 한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 포괄적인 의사결정 대행은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을 보호하는 명목하에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후견인에 의해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가장된 의사를 앞세워 그 주변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특히 저희들이 그 재판하다 보면은 좀 다툼인 사건 같은 경우는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는데
지금 누가 후견인이 뭐 될 것이냐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그 사건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이 그 지금 가사 조사관이 출장 조사를 오니까 답변하면은 이런 식으로 좀 답을 해가지고 아예 쪽지를 줘가지고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지도를 해라고 했는데 그 우리 조사관이 그걸 또 발견해가지고 그 보고서에 남긴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결정 지원 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시행 이후 의사결정 지원법을 제정한 외국 입법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행 성년 후견 제도는 전통적인 행위 능력 제한과 동의 유보 및 취소권을 상정하고 있는데 성년 후견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불과 11년밖에 우리나라는 11년밖에 불과해요. 아직까지 비후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견인과 그런 후견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및 비용 부담을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지금 형편입니다. 지금. 그리고 의사결정 지원 제도의 문제점으로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의 안전이 그 자에 못지않게 고려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후견인과 달리 지원자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의사결정 지원 그런 입법에 보면은 그 지원 후견인이 아니라 지원자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더라고요. 지원자의 행위를 공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의사결정 지원 제도는 경도의 의사결정 능력 장애인에게 적절한 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국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게 된 때에는 마지막 수단으로는 후견 제도나 의사결정 대행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래에서는 의사결정 지원이 그 현재 지금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본인의 의사 존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년 후견, 한정 후견 개시 심판할 때 사건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후견은 본인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그 앞에 건 고려고 뒤에 건 그 사건 본인이 그 나는 이거 안 받겠다 하면은 특정 후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은 후견 개시 청구 사건에서 원칙적으로 신문기일을 지정해서 비후견이 될 사람을 소환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또 친족간 다툼이 있는 사건의 경우 사건 본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운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조사관이 가족들과 면담 보통 한 1, 2회 정도 면접 조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그 비후견이 될 사람이 지금 몸이 불편해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에 가서 출정 조사를 통해 사건 본인의 의견을 밝힐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건 본인 정신적 제약 상태가 있고 사무 처리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등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고 사무 처리 등의 적절한 보호 도움을 받고 있다면 반드시 후견을 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후견 개시 여부는 사건 본인의 의사와 정신적 제약 정도, 보호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례 1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지금 올해 재판했던 사건 중에 제가 했고 아마 두 개 사건 다 항고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확정된 사건만 일단 사례 1, 2로 일단 제가 발표문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사례 1 사건 본인이 1927년생 97세죠. 곧 100세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처가 사망 후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다시 발표하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사망 직전에 딸 그러니까 6남매 중 5째 딸이 사건 본인을 모시고 살았는데 그 모시고 산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 본인 소유 토지 그러니까 서쪽 방배동 땅입니다. 좀 가격이 나가겠죠.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7억 상당의 토지 수용권을 받자 큰아들이 한정 후견을 개시 청구한 사건입니다. 그 개시 청구 내용 보면은 지금 모시고 있는 딸이 사건 본인 돈을 좀 막 함부로 쓰고 있다 하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저도 좀 그 심판 청구서 내용에는 그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을 전혀 안 쓰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가지고
또 여기 언급 안 했는데 이게 작년 그 어버이날 때 그때 식사를 하면서 이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지금 그 아버지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예. 가지고 사건 본인을 모시고 있는 지금 딸에게는 한 4억 원, 나머지 돈은 다른 자녀들이 에게 좀 분배를 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하자 사건 본인이 화를 내며 이를 거부했고 그 이후 다른 자녀들하고는 연락 자체를 일단 거부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그 좀 자식들은 좀 부모 돈은 어제 돌아가시면 다 뭐 자기들이 상속 받으니까 부모 돈은 자기 돈이랑 거의 동일시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지금 그 부모가 그 자녀들 중에 좀 편애하는 자녀들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가지고 좀 편애한 자녀들한테 좀 많이 좀 미리 증여하고 유증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건 본인 의사로 했으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자기 상속분 목보다 좀 받지 못하면 나중에 유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입니다. 가지고 가사조사 절차를 거쳤는데 가사조사관이 일단 그러니까 모친이 사망 전부터 지금 관계인 일은 지금 그 사건 본인과 같이 살고 있는 그런 딸을 말합니다. 부모를 잘 보살펴왔고 그 지금 사건 본인도 이제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건 본인 의사를 확인했는데 사건 본인은 후견이 필요성을 부인한다고 했고 저희 재판에서도 그 본인 의견서를 통해서 나는 후견 받을 필요 없다. 나는 지금 멀쩡한데 왜 후견을 받냐 그런 의견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이분이 특이하게 좀 계좌 그 통장에 그 돈을 맡긴 게 아니라 제 집에 개인 금고에다 두고 돈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하고 내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 관리하고 있다. 가지고 뭐 후견은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가지고 그 조사관님도 지금 의견이 보니까 후견 개시 꼭 필요한지 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일단 신문을 다 거쳐야 되니까 신문기일에 사건 본인이 나오셨는데 97세인데도 아주 정정하시더라고요. 혼자 걸어 다니시고 그 뭘 물어보면은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정도였고 가지고 지금 정부인 측이 원하는 것처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딸이 돈을 막 함부로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현재 지금 남아있는 돈이 얼마냐 제가 물어봤더니 왜 그게 궁금하냐 하고 역정을 내시면서 이걸 좀 저도 좀 당황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잘 안 살 테니까 한정 후견 필요 없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가지고 사건 본인 신문 종결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정 후견을 필요 없다고 봤습니다. 예, 본인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그 지금 딸 도움을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지금 뭐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지금 좀 나이가 더 드셔가지고 좀 정신 지약 정도가 좀 심해지면 몰라도 현 단계에서는 한정 후견이 반드시 개시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정심한 청구를 기각했는데 뭐 청구인 측에서 별도로 항고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 사건 본인의 의사 존중 또 관련해서 어떤 유형의 후견을 개시할 것인가는 지금 사건 본인 의사와 자기결정권 보장입니다. 일단 고려할 요소가 사건 본인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없거나 주변 사람에 의해 왜곡 학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건 본인에게 자기결정권이 제한 없이 보장되면 그의 보호에 심각한 보호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그 다 고려해서 후견 유형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 사례 2도 좀 보겠습니다. 지금 사건 본인 1941년생인데요. 남편이 사망한 후 지금 1980년에 혼인해가지고 혼인 기간은 한 40년 가량 됩니다. 꽤 혼인 기간은 뭐 길고 남편이 사망했는데 남편과 사이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남편은 그 전원 자녀들이 2명 있었는데 그 사망한 후에 지금 남편 자녀 2명을 입양을 했고 그 이후에
사건 본인이 식도암 판정을 받게 되자 조카가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조카 또한 입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자녀가 3명이 된 거죠. 입양을 하고 이제 조카가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마 법률적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임의 후견을 좀 하면 유리하다 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남편 자녀들에게는 전혀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건 본인 계좌에서 조카에게 7억 5천만 원 상당이 송금된 내역이 나옵니다. 가지고 이제 이걸 지금 남편 자녀들이 아마 지금 예금 그 적금했는데 이게 만기가 다 돼가지고 아마 은행에 가서 그 사건을 모시고 같이 은행 갔는데 잔액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현 자녀 측에서 일단 한정 후견 청구를 했고 조카 또한 일단 임의 후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의 후견 감독이 선임 청구도 해가지고 득표 사건 병행해서 진행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조카분은 지금 그 사건 본인 자신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 그러니까 7억 5천만 원을 자기한테 맡긴 거고 5억 원 자기한테 증여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사건 본인은 가사 절차 및 신문 기일에 증여한 게 아니다. 내가 악착같이 모은 돈을 왜 주냐. 뭐 그런 내용 일관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문 기일에 또 좀 물어봤는데 지금 가사조사 그 보고서 내용 중에 아마 돈을 악착같이 모은 돈이다 그런 표현이 있어가지고 혹시 임의 후견 계약 체결했는데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시냐? 거기 보면은 임의 후견 보수로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한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혹시 이런 내용 알고 있냐고 했더니 사건을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왜 100만 원 왜 주냐고 전혀 내용을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그 전에 또 이제 이 절차 진행하는 와중에 사건 본인이 전원 자녀를 상대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아마 지금 그 조카분이 이렇게 관여를 해가지고 아마 소를 제기하라고 한 것 같고 사건 본인은 나중에 이 소를 취하했습니다. 가지고 나중에 그런데 또 조카인 현재 그 입양녀인 조카가 본인이 다시 또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현재 지금 재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관 의견서를 보면은 사건 본인이 취하세를 낸 소송 아까 그 방금 말했던 그 사건입니다. 입양 무효 소송 가지고 본인이라면 그 조카가 다시 후견 소송을 제기하고 본인에게 증여된 돈은 사건 본인에게 쓸 돈이지만 사건 본인의 다른 재산을 먼저 사용하고 마지막에 사용할 돈이다. 라고 하는데 좀 사익 추구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인다. 가지고 지금 임의 후견 계약이 있지만 임의 후견 계약에 따른 후견이 사건 본인의 보호에 충분한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같은 날 신문 마치고 이제 같은 날 그 심판문 작성했는데 한정 후견은 일단 인용하고 임의 후견 감독 선임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양쪽에 지금 양자녀들끼리 지금 재산 둘러싸고 갈등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정 후견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한정을 게시했고 지금 임의 후견은 이게 한정 후견이 게시됐기 때문에 지금 임의 후견은 후견 감독 선임은 할 필요가 없다. 원래는 지금 임의 후견이랑 법정 후견이 있으면 임의 후견을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발표문에 보면 임의 후견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했던 사건 중에는 그 임의 후견을 좀 악용하는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좀 그런 경우 좀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지 않으면 다 임의 후견 또 뭐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지 임의 후견 사건도 지금 감독 사건이 저희 법원에 한 9건 정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후견의 역량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이 가족이든 제3자 전문가 후견이든 피후견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피후견에 설명하고 조언함으로써 피후견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후견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정법원은 친족 후견 교육은 매월
전문가 후견 감독은 매 2년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후견인이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기가 후견이 되면은 지금 피고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청구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 하고 강요하고 또 이게 지금 막 성령 후견이 되면은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이렇게 뭐 하고 법원이 감독하고 그래가지고 진정 후견 교육을 제 후견 감독관님들 하시는데 어떤 날은 지금 후견 교육하고 당일 또는 그 다음 날 이미 심판 개시 청구했는데 아직 확정되기 전 사건 경우는 청구를 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예, 가지고 꽤 좀 교육 내용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공공 후견 확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발달 장애인과 치매 환자는 공공 서비스. 지금 어제도 보니까 지금 정신질환자 사건은 거의 없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 내용도 보니까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도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도 좀 책을 처음 봐가지고 어제 질문도 드리고 그랬는데 근데 법에는 보니까 꼭 법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지금 개인이나 법인 모두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그 법인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의 피고인 대상자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공공후견 서비스 담당하는 공공후견인과 관계자들이 피고인의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춰서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가정법원은 공공후견 사업 제외된 대상자에게도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국선후견 제도를 2018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견 감독 과정에서의 의사결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견인에 대한 감독. 후견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을 감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포괄적 지원과 관리 또한 포함됩니다. 후견인의 권리 행사를 견제하고 개입하는 것은 물론 피후견 의사와 재산 및 신상을 지속적으로 확인, 관리하여 피후견인 필요를 적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합니다. 가지고 감독 과정에서 피후견은 그 재산을 특히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밝혀진 경우 원상 회복 조치를 취하고 당장 원상 회복이 어려운 경우 차용증을 작성해서 일단 부수 사건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인 후견인이 후견 활동에 피고인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있는지 피고인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일단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권한 행사에 대한 법원 허가 절차 등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후견의 일정한 행위는 법률 또는 후견 개심판문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먼저 법률 정하고 있는 경우는 좀 어제도 발표문 나왔는데 정신병원 격리하는 경우 그리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경우 특별 대리인 선임할 수 있도록 법률 규정하고 있고요. 후견을 개시하면서 심판문 별지에 법원은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은 대표적인 게 금전 빌리는 행위, 사건 본인이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처분, 담보 제공 행위, 상속의 단순승인 포기 등입니다. 그리고 부수 사건 청구 중 피고인은 복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건, 특히 예를 들어 후견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다한 금액의 증여 또는 대여 허가를 구하는 사건은 특히 신문기일에 후견인을 법정에 소환해서 직접 신문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후견가를 통한 체계적인 후견 서비스 제공. 지금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9월 1일 후견센터를 개소하여 후견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24년 올해 1월에 후견가를 신설했습니다. 후견가는 피후견별로 각각의 후견 감독관을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피후견인 및 후견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동안 피후견의 개원나 후견 사무 수행에 인하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 그 상담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 사건은 모든 사건이 전자 사건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후견이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후견 개시부터 후견 감독 관련 사건까지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전자기록을 딱 열면은 관련 기록 그 탭이 있거든요. 관련 기록을 탭을 열면은 후견 개시 사건부터 그 후감 사건, 그다음에 부수 사건, 후기 사건 전체가 다 지금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록 보는데 아주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2025년 차세대 전자수송이 구축되면 시스템이 더 훨씬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와 토론자분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울가정법원 후견감독 담당관 박종국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국 감독관님은 서울가정법원 후견과에서 후견감독 업무를 담당하며 후견인의 활동을 감독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견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후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서울가정법원의 박종국 후견 담당관입니다. 이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의사결정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 자료들을 좀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공부를 좀 하게 되는 기회도 됐고 배움도 얻게 된 기회가 됐는데 이 토론문을 작성하면서는 그간 제가 의사결정 대행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함께 하면서 과연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라는 점에 착안해서 본 토론문을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그 토론을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기 부장판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2017년도에 후견센터가 개소가 되면서 전담재판부 신설하고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 인력풀 확보하고 전문 후견 감독위원 위촉 등 여러 준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후견 개시 단계부터 피후견인의 상태, 의사 확인 등을 위한 정신감정 가사조사 절차들을 시행했고 개시 이후에는 감독법원으로서 피후견인의 신상보호 및 재산관리 후견감독 사무 내실화를 위해 일찍이 후견센터에서의 업무들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후견센터가 2024년도에 후견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후견과로 되면서 이제 각 절차별 후견 사무 처리의 일관성 유지 및 안정적인 운영, 구성 인력의 전문성 제고, 그리고 각 후견 사건별 담당 구조와 전문가 후견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교육, 후견인과 피후견인 대상 심리 상담 서비스, 국선 후견인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외형적인 변화와 함께 질적인 측면의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 발표자분들의 의사결정 대행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변화, 즉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관점에서 조망하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비준한 우리나라의 경우 제3자에 의한 의사결정 대행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점, 그리고 작년 후견 대회뿐만 아니라 선행 연구들에서도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참작해 보면 발제자분들의 발표문은 더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미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의 후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후생노동성 전문직 단체에 의해 후견 사무에 관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을 공표하였고 의사결정 지원의 개념을 후견 사무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반추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권리 옹호 지원을 위한 지역 협력 네트워크의 형성을 목표로 중획기관을 설치하고 팀에 의한 지원체제 구축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의사결정 지원으로의 전환 단계에서 법원 실무와 연계해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어서 좀 자유롭게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법원, 행정기관, 복지기관, 공공단체 등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역사회 단체들이 연계해서 후견 제도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그 네트워크 안에서 원조받을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공공후견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지역사회에서 피후견인과 교류 관계해왔던 사람을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후견인 후보자로 법원에 추천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동일인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특성, 가정환경, 성장 내력 등을 잘 알고 그 의사를 파악하여 지원하는 데 효과적인 접근이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후견인을 지원, 뒷받침해주는 가이드라인 마련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후견 감독하는 업무 중에서 후견인이 간혹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후견인이 속한 지역사회의 각 직역별 전문가들이 필요시 후견인에 대한 조력 내지는 보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될 경우 후견인의 의사결정 대행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춰줄 수 있고 최후의 수단으로 의사결정 대행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가장 적합한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법원의 후견사건 재판에서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실무를 발표해 주신 발표자의 발제문도 상당히 의미가 깊고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으며 한편으로 법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라는 고심되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후견 개시 재판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현황과 관련하여 신문기일의 사건 본인을 소환하여 의사를 청취하고 법정 출석이 어렵거나 친족 간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조사관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신 것처럼 가사조사 과정은 질적인 측면에서 피후견인의 상태를 파악하고 의사를 확인하며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행 가사조사 과정에서는 피후견인의 의사, 잔존 능력, 생활 내력, 가정 환경,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피후견인과 관계된 친족, 사회복지사, 전문가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평가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 부족으로 모든 사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길 기대를 해보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이라는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발제자께서도 발표문에 일부 언급을 해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취약계층이나 학대와 방임, 친족 후견인의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경우도 고려돼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민법은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의 보수를 피후견인의 재산 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데 보수를 지급할 재산이 없거나 마땅히 돌볼 친족이 없는 피후견인 등에 대해서는 후견인 선임에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절차 구조를 활용하여 2018년부터 국선 후견인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후견인의 복리와 보호, 권리 실현을 위하여 국선 후견인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발표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피후견인이 지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공공후견 서비스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함께 법원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자께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철웅 교수님께 질의 드리는 사항인데요. 이 답변이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원 실무에서는 성년 후견 청구 사건이 상대적으로 많고 친족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가족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문화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의 구체적 실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박정기 부장판사님께 질문 드립니다. 후견 사건 재판에서 사건 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법원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희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구 감독관님은 서울가정법원의 후견 감독관으로서의 경험에 입각하여서 후견 재판에서의 의사결정 지원의 방법을 법원 실무와 연계해서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 박종구 감독관님의 박정기 부장판사님에 대한 질의 답변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질의사항이 없었는데
질의가 있어가지고 좀 당황했고요. 예, 법원 준비할 장은 몇 가지 좀 저도 준비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를 일단 정리했습니다. 후견 교육 및 발굴. 아까 발표 자료 있었는데 의사결정 지원자들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나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한데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일단 가정법원에서는 피고인 의사결정 지원을 하기 충분한 시간과 능력을 들일 수 있는 능력 있는 후견인, 그러니까 친족 후견인 포함입니다. 그런 후견인을 발굴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그 토론문에 나왔는데 가사 조사관의 확충. 지금 발표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 가사 조사관들이 한 역할이 저희 재판할 때 그 보고서가 꽤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가사 조사관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서울가정법원은 지금 올해 9월 1일자로 종전 2명에다가 2명이었는데 가사 조사관 1명이 충원돼 현재 3명의 가사 조사관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다른 법원은 더 지금 그나마 서울가정법원이 그나마 좀 환경이 괜찮다고 하는데 다른 가정법원은 매우 열악한 거 알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보통 저희들이 가사 조사를 의뢰하면 한 4,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워낙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가지고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 보조인 도입 필요성도 한번 열었습니다. 지금 법원이 당장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안 16조는 미성년자의 의사 확인과 진술 조력을 위한 절차 보전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 일방에 의한 의사 왜곡 위험을 제거하고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변호사 또는 심리학 등 이와 유사한 전문가를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이 개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다시 지금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후견 재판 과정에서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객관적 입장에서 피고인이 될 사람의 자기 결정과 의사 표명을 조력할 절차 보조인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절차 보조인은 후견 개시 재판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후견 재판 확정 후 후견 감독 과정에서도 각종 부수 사건과 관련하여 피후견의 의사결정과 표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후견인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피고인 의사에 반하는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박정기 부장판사님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성민 사무관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임성민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두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사실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요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였으나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후견 법인을 선정을 하고 그 후견 법인과 그 후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매칭을 하고 그리고 법원의 어떤 후견 심판 이후에 이분들에 대해서 법인들이 이 후견인들 지원함에 있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비록 전국적으로 약 480명 정도에게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점차 이 사업을 확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우리나라 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인식 그리고 정의 이게 어떻게 변천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발표자분들께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약 두 가지씩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0년 최초의 민법에 따르면 성인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원이나 정신요양시설에 비자의 입원시키기 위해서 먼저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가 있어야 했습니다. 즉 정신질환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5년 정신보건법이 최초로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 목적 자체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시적인 문구가 있긴 했었으나 일부 단체에서는 그 제정 과정 이면에는 그 당시 약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의도 차량 질주 사건이었다든지 대구 방화 사건이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정신질환자가 그 사건 중심에 있었고, 이러한 배경 때문에 이제 정신질환자 보호보다는 사회 보호 목적이 큰 것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족에 의해서 자유박탈적 시설에 입소시키던 당시의 관행을 법적으로 승인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법은 즉 정신질환자를 법적 주체가 아닌 보호와 절차의 객체로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인 보호 의무자에 의해 쉽게 강제 입원할 수 있었던 구정신보건법 제24조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신건강복지법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데요. 전면 개정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조기 개입 중심이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그 수단으로서 정신질환자를 치료와 입원 과정의 한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자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지원을 하도록 그 이념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1차, 제2차 정신건강복지 기본계획을 발표했었고요.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패러다임은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정책이 중심이 되었었다면 이것을 이제 전 국민에게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자, 이런 측면으로 조금 확장되었고요. 그래서 이 혁신 방안에는 이제 예방, 치료,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회복, 요 큰 이면들을 두고 여러 정책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혁신 방안에는 정신질환자의 권리 보호와 의사결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후견 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공공후견의 범위를 한정 후견에서 그리고 특정 후견으로 확장하여 정신요양원 입소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거주자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여러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피후견이 받는 서비스의 기간이 이제 한정 후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이제 유지가 될 수 있는데, 이제 특정 후견으로 넘어가면서 약 3년이라는 일시적 기간으로 단축되어서 이때 이제 후견 심판이 종료되었을 때 이 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될지, 또는 이제 후견 심판을 계속 연장해야 될지, 이런 어떤 방법 방식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요. 또한 후견 감독 기간을 두어서 공공후견법인 그리고 후견인들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과 같은 과제들이 남았습니다. 특히 오늘 워크숍 주제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그 과제 중 하나일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존재인 피후견인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특히 사회 어느 곳이든 동일하게 그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후견인들이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 발표자 분들의 의견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최초롱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후견인의 활동 기준을 의사결정 대행에서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지향하는 자기결정권 존중과 의사결정 지원, 이거는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것들과 일맥상통하고 정신질환자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며 지역사회에서 회복하는 방향과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자 공공후견 사업에서 제공하는 후견 서비스 방식을 그 대행 의사결정이 아닌 의사결정 지원으로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발표에서도 그렇고 오늘 발표에서도 지적된 내용인데요. 재산관리와 같은 종전의 공공후견 영역을 대신해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 등 법적 권한이 필요한 사안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결정 지원 방식은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와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견 활동과 관련된 인프라, 인력,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지원 방식의 변화는 기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게 정신질환으로 인한 입원 치료나 이에 준하는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가족이 없는 경우 그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후견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한 가족이 없는 정신질환자가 저희가 이제 정신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별로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에 등록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리가 아예 불가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러한 공백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이러한 공공 후견 의사결정 지원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자를 가지고 있는 어떤 출소자라든지 그리고 청소년, 청년 등의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가지고 공공후견인 지정을 통해서 지역사회에서의 치료를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CRPD 비준국으로서 의사결정 지원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점, 그리고 후견 서비스의 품질 제고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에 동의합니다. 특히 정부가 만들거나 권고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은 후견 활동을 도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공공후견 활동에 있어서도 적용한다면 큰 이득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견 법인들의 실무진은 이제까지 물론 이제 열심히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의사결정 지원의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정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버린다면 현실 적용 가능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현장의 후견인들이 몇몇 사례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얻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계속 논의하고 갱신하여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게 된다면 정부 중심의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어제 발표해서 봤을 때 2017년 성년 후견 제도 이용 촉진 기본 계획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성년 후견 제도 이용자가 메리트를 실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후에 그 대법원, 후생 노동성, 일본 변호사 연합회, 성년 후견 센터 등 워킹그룹의 거듭된 검토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모범 사례를 저희에게도 적용한다면 충분히 실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정기 부장판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후견인의 역량 강화 필요성 그리고 공공 후견의 확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저희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 사업의 경우에서도 다른 분야의 공공 후견, 예를 들어 발달장애 치료, 치매와 달리 법인 중심의 후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사례 축적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것들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그 후견인에 대한 감독 필요성 그리고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과 관리도 후견 감독 기능에 포함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복지부가 주도하는 사업인 만큼 그 공공 후견인의 활동을 법원이 감독하게끔 한다면 이게 약간 의사소통이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약간 체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법원에 속하지 않은 제3의 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후견 감독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현재 발달 장애라든지 치매의 경우에도 저희가 복지부를 중심으로 중앙발달 장애인 지원센터, 중앙치매센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정신질환자 공공 후견 사업에 있어서도 내년에 이 감독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일단 현재 예산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만 큰 무리가 없다면 그 후견 감독 기관 또는 후견 지원 기관을 별도로 공모하는 예산을 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정 방법에 대해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 토론자인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홍수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아 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년후견 제도의 법적 지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견인의 법적 책임과 피후견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홍수아 변호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 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변호사 홍수아입니다. 저는 후견 사무를 수행하면서 제가 실제 느꼈던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전문가 후견인들이 실제 후견 사무를 수행하면서 느꼈던 그 의사결정 지원에서의 애로사항과 그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 또 가이드라인에 망라한 그 전반적인 체계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후견 직무 수행의 원칙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947조에서는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와 의사 존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을 보면 성년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펴보면 어찌 보면 복리를 더 우선시한다라는 그런 견해로 비춰질 수도 있고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의 의사가 그 비합리적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일반적이지 않고 본인에게 재산상이나 뭐 신상에 불이익하고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의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과연 이제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처리할 때 이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성관주의 의무로 수행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커다란 갈등이 있고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 경우에 이제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서 뭐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 간의 그 동의를 도출해 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대비하더라도 좀 더 이제 권위 있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어떤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후견 사무에 있어서 좀 더 질적으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대해서 결국은 이것이 후견 사무의 궁극적인 목적일 것인데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후견인이라면 실무상으로 사실 피후견인의 의사를 살펴보고 모색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현행 법 체계에도 위반되지 않으면서 과연 피후견인의 의사를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고 실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실무상으로 참 한계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족 간의 분쟁이 동반이 되고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단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의 관계에서의 뭐 라포 형성이라든지 신뢰관계만으로 이게 후견 사무가 수행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후견인과 그 피후견인의 가족, 그 절차 보조인이나 그런 생활 보조인들 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그런 가족 간의 갈등이 화살이 오히려 후견인을 향해서 그 방향을 이제 후견인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어질 때도 많고 그럴 때마다 이제 후견인으로서는 그 뿌리 깊은 불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극복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재산 관리에 있어서는 뭐 사회적으로나 법적인 그런 합리적인 기준이 어느 정도는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유지하고 지키면서 피후견인을 위해서 소비하는 방향으로 후견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상 보호에 있어서는 좀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족 간의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상대의 다른 가족의 의견을 반대하기 위한 그런 반대를 위한 의견 대립 그런 소모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들도 많은데 뭐 예를 들면 피후견인이 이제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야 될지 요양원이나 아니면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응급이 아닌
병원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과연 이 치료를 어디까지 행해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할 때마다 그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거나 그 의사를 전제한 가족들의 그 의사의 동의를 도출해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 서옥필 변호사님 발표해 주신 그런 사례 중에서 가족이 모두 정신질환자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만약에 전세 기간이 만료해서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데 피후견인 가족 모두 그 이사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거나 의사를 표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면은 후견인은 결국 혼자서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돌면서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구하고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후견인 혼자서 그 피후견인의 의사를 파악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기에는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피후견인과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피후견인의 기호나 성향, 그 전에 그 피후견인이 살아온 역사, 삶을 이해하고 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거 가족이나 활동 보조인이나 절차 보조인 아니면은 간병인 아니면은 그 가족들 이런 그런 사회복지 시스템 내에서 그 피후견인을 위할 수 있는 그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의사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후견인 혼자 개인적인 역량이 기대거나 그 후견인의 열정이나 시간만으로 후견 사무가 잘 이행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 지속 가능성이나 제도 발전 측면에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망 시까지 그 평생을 단독으로 후견인이 그 피후견인을 후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도 좀 비효율적이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매뉴얼이나 그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그 피후견인에게 적절한 정보를 좀 손쉽게 제공하고 결정을 지원할 수 있게 그 후견 지원 팀에 의한 의사결정 지원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적인 측면, 그다음에 사회복지적인 측면, 정신의학적인 부분, 또 피후견인의 정서적인 그런 삶의 일상에 대한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성원으로 후견 지원팀을 구성해서 결정을 한다면 가족과의 그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후견인 혼자 당신이 뭔데 그 우리 피후견인의 의사를 이렇게 결정하느냐라는 이런 불만이나 갈등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피후견인의 의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 피후견인에게 그 사안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안마다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전문가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그 전문 영역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그 후견인 간의 정보 교류의 플랫폼을 좀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지원팀을 구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후쿠시마 켄타 변호사님의 발표 내용 중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주시고 앞서서도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일본에서는 결국 최고재판소 후생노동성 전문직 단체가 협력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적인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되고 들어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실무 지침으로 활용이 되고
그 정도의 권위를 갖고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착안해서 우리도 뭐 법원과 정부와 그 여러 후견 관련 전문가 단체에서 공동으로 피후견인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인 사회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좀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 어제 그 내용 중에서 하나 또 주시한 것은 후견인 연수 방식에서도 상황마다 그 연습 동영상을 배포하고 상황 역할극 등을 도입해서 연수를 시킨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들이 뭐 최선의 방식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후견인의 교육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고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그 전문가 후견인의 역량 강화는 결국은 피후견인에게 양질의 후견 서비스로 되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후견인의 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있어서도 좀 더 다각도적인 그런 방법으로 좀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후견 전담 기구나 의사결정 지원팀의 협력을 통해서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지원을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후견 서비스의 그 발전과 피후견인의 인간성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공후견을 중심으로 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우선 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현행 제도 하에서도 현행 법 체제 하에서도 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그 내용 안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면 물론 이것도 착수하여야 되겠지만 동시에 그에 앞서서도 체계적인 의사결정 지원이 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정보 교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마련하는 것으로 후견 실무 지침이 그렇게 더 발달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홍수아 변호사님께서는 전문가 후견인으로서의 경험에 입각해서 의사결정 지원 체계 마련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네 번째 토론자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이신 유태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태규 법무사님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이사로 재직하며 성년후견제도의 발전과 후견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으로 법무사 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 법무사님은 후견인의 교육과 지원을 통해 피후견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유태규 이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유태규 법무사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이사로 있으면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몇 건의 법인 후견 사무 담당자도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추천받아서 토론자로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자료집 281페이지 거기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생략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2008년, 2013년 이런 부분들은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 이런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 사무실을 운영을 하면서 성년후견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은 자식들이 자기 엄마 아빠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하는 게 제일 많아요. 사실은요. 물론 저는 다 좌절시킵니다. 당신 마음대로 못 팝니다라고 막을 때 제일 큰 무기가 되는 것은 민법 954조에 있는 그 필요한 처분명령, 후견 업무 당신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 그걸 사실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1번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현실, 말이 그렇지 여러분들이 막상 성년후견, 한정후견 다 업무를 해보셨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받들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럴 때 어디로 가는 거냐?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28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미 나와 있지만은 이번 의사결정에 대행해서 지원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뭐 CRPD라고 부르는 뭐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지원으로 가야 된다. 우리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뭐 예산상 수반 없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한두 번 만나가지고 뭐 간신법도 아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많이 만나고 raport 형성을 해야 되는데 뭐 예산 지원 없이 무보수로 맨 땅에 헤딩 가서 가라. 이상적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죠. 이것은 많은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는 법원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가족들이 누를 수 있느냐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아야 될 것도 저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야만이 가족들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뭐 다 겪어보시는 이야기겠지만은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가족들이 달달달달 전화를 해야 됩니다. 돌아가면 전화를 하죠. 내 의견을 반철시키지 않으면은 너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의 의견은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피의견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걸 알면서도 가족들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개인적으로 현재로서는 가정법원에 필요한 처분명령 신청,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처분명령 신청, 민법 954조 그것을 많이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 진단입니다. 그래서 자료지 283페이지 결국은 좋은 얘기죠. 4번 가족과 사회의 도움을 얻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친족 후견에 대한 교육 좋습니다. 그런데 친족 후견에 대한 교육 듣고 오신 후견인 가족들 분들 중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어르신분들은 진짜 후견인 비디오 교육을 들었다고는 하지만은 갔다 오라고 해서 찍었어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많은 고민을 하시겠지만은 후견인 교육을 잘 해야 되겠다. 말은 항상 좋죠. 잘해라. 잘하죠. 그런 추상적인 얘기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지만은 이 토론을 발판으로 해가지고 후견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큰 발판이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유태규 이사님께서 저희 워크숍의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주기 위해 가지고 혁혁한 공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 후견인으로서의 경험에 입각하셔서 의사결정 지원의 방향성과 그를 위한 전제 조건 등에 관해서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토론자인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이신 백명진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명진 사회복지사님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에서 이사로 활동하며 사회복지사의 관점에서 후견제도의 발전과 피후견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후견인의 사회복지적 역할과 피후견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명진님께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후견사회복지사회 이사 백명진입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현장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중에 10년 이상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전문가 후견인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고 현재는 대전지방법원의 전문가 후견인 겸 심청 후견 감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그동안 후견 사무를 위한 이제 의사결정 지원 과정에서 느낀 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여기 이제 토론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을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후견 제도는 예전에 금지산 한정치산 제도에서 2013년 7월부터 현재 성년 후견 제도로 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고령 인구 증가, 장애인 보호 시각 변화, 고령 인구 중에도 특히 치매, 질병 노인들의 재산이라든지 신분 관계 이런 법률적인 문제 발생 증가 등으로 인해서 필요성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주도의 어떤 복지제도 확장, 장애인 권리 신장,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전에 피후견인의 행위 제한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후견인 제도, 즉 보호자를 후견하는 업무 후견 제도 변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제도라든지 관련 법들을 참고해서 후견 관련 법들이 제정되었지만 이 관련 법들이 너무 난해하고 지자체라든지 관련 기관들이 이해관계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인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발달되고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제한적인 보호제도인 금지산 한정치산 개념의 범위인 옛날 제도에서의 보호제 개념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구법에서 피후견인들의 법률 행위를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던 것을 2013년 7월 1일 한국에서 성년 후견 제도가 시작되면서 피후견인을 보호하는 제도로 변화되면서 후견인들의 활동 그리고 역할이 중요해졌고 이에 상당하게 후견인의 후견 사무에 대한 후견 업무의 감독과 후견인의 후견 행위에 대해서 관리의 필요성이 또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후견인들의 역할, 업무의 구체적인 명시, 업무 범위가 이제 확대됨에 따라서 구법의 어떤 피후견인들의 제한적인 법률 행위에 초점을 두는 상황에서 친족들의 이렇게 보조적인 업무를 하고 대리 업무를 해오던 이런 인식이 아직도 남아서 현재 저희 후견인들이 후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시로 충돌하는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관리자 주요 의무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피후견인 보호, 이익 유지 개선 이런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후견 활동을 하다 보니 후견인이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가족이라든지 친족, 그렇게 이제 친족의 친권 등과 이렇게 충돌하고 심지어는 형사법의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후견 업무에 대한 저희의 이제 인식 부족도 있겠지만 업무 수행 능력도 부족하고 이 일을 관리하는 법원의 전담 인력도 부족하고 업무 과다로 인해서 적절한 대응이라든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서 이제 후견인의 활동 기준을 분명히 하는 어떤 제철은 교수님의 의사결정 지원 이런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견인 활동의 기준에서 당사자 의사결정 지원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현재 그런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후견인들이 의사결정 대응을 한다든지 할 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후견인들이 친족과 이렇게 피후견인들의 친족들과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또 뭘 이해로 인해 가지고 후견 업무를 조금 태만하게 되고 회피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친족들의 관여가 없는 중증 장애인들의 이제 피후견인인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 법인이나 이런 곳에서 기관들이 수급자들의 어떤 비용을 비용 충당을 하고 쓰고 있는 이런 일탈의 상황도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제 전문가 후견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들의 이제 이런 이제 일탈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피후견인의 병원에 관련돼 있는 종사자들까지도 이에 가담하는 이런 현실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 보조금 횡령하는 일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또 지자체, 정부의 지원금, 보조금과 관련해서 친족들이 과도하게 여기에 관여하는 원인으로서 후견인과 충돌하는 것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피후견인과 이해 충돌 및 그 친족들과의 충돌 시 후견인들의 후견 업무 감독기관인 가정법원의 자문, 이행 요구 또 조치를 구하는 등의 전문적인 이제 절차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결국에는 친족과 피후견인의 행위를 방관하고 회피함으로 인해서 피후견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빈번한 이런 문제 처리를 위해서 이래 후견인의 업무가 가중되고 또한 법원의 업무도 가중되고 무엇보다 제한적인 어떤 비용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후견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후견인들이 당사자 대행, 대리 의사결정, 후견인들에서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에 대한 이런 회의감과 이런 것들이 소극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결국은 피후견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한을 하거나 심지어는 피후견인의 주변인들로 인해서 이제 피후견인의 의식주조차 제한되는 이런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당사자 이제 피후견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모델인 의사결정 지원 모델은 당연히 요구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좀 더 효율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대행 및 대리 의사결정 모델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제한하거나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친족이 금전 관리를 하는 문제, 친족의 피후견인을 통제하거나 피후견인에 대해서 과도한 보호 행위 등은 피후견인의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또 야기하고 피후견인의 재활 치료를 병행하는 방해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서 이와 같은 관리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야지 당사자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어떤 이익과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고령의 노인이나 중증 지적 장애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이익과 손실을 판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과 병원, 후견인, 지자체 담당자, 친족 대표 등이 공동 참여에 의한 이제 협의체를 통해서 먼저 피후견인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확보를 하고 피후견인에 대해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피후견인 및 기타 당사자들을 이해를 시키고 다소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공동 참여의 구성체의 협의를 통해서 구성체 전체가 이해가 되어서 합리적인 결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사정이나 담당자 사정, 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이제 편리에 따라서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고, 피후견인 친족은 금전이나 지적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편리한 대로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구성체의 공동 협의를 통해서 다소 조절되어야 하는 행위들을 설명을 하고 그 결정을 하고, 그 결정된 의사들을 기준으로 후견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이제 선제적인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지원금 및 보조금의 사용 범위를 이제 특정함에 있어서 피후견인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품목이나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를 이해를 시키고 피후견인의 권리와 자신의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한 교육, 여가 활동 등을 수집하고 이를 감안해서 후견인들이 활동한다면 당사자 지원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 역시 이제 현재 어떤 대행이나 대리 의사결정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하고 이를 이제 개선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으로 후견인은 몸소 이렇게 겪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으로 제 토론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면진 이사님은 전문가 후견인으로서의 경험에 입각해서 현재 후견인의 의사결정에 있어 현실적인 문제점과 의사결정 지원 체계의 효율성을 발전시키는 방향 등에 관해 소개해 주신 것 같습니다. 발표자 및 토론자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청년 후견 제도에 있어 후견 사무를 위한 의사결정 지원 가이드라인의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두 공감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준비하신 내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한계로 인하여 충분한 발표 및 토론 시간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워크숍이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가이드라인 제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획된 시간을 잘 지켜주신 좌장 및 발표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양일간 뜨거운 애정과 관심으로 자리를 지켜주신 참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주최 주관 기관으로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한국후견협회 소순무 협회장님, 또 후견사건 실무연구회 조영호 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회 한국후견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